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미연입니다. 네, 박순석 원장님의 토크쇼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선 인사 말씀을 정해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남치로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당위원장 남시루입니다. 우리 시당에 상설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중에서도 아마 전국에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동물보호 특별위원회가 있는 곳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구밖에 없을 겁니다. 14개 상설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다 있고, 대구에만 있는 이 동물보호 특별위원회가 또 이런 행사도 하고, 더군다나 이 텔레비에서 보던 우리 원장님은 또 여기서 뵙게 되고,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해준 우리 임미연 위원장님, 또 흔쾌히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박순석 원장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동물보호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좋은 걸 한다고 해서 좀 뒷부분에서 저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보니까 이 동물 관련 반려견 고양이하고 개하고 이런 반려견하고 관계된 인구가 1000만이 넘더구만요. 1000만이 넘고 그 시장이 지금 현재 한 2조 정도 되는 시장이 되고, 2025년 정도가 되면 5조의 용품이나 이 관계가,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반려동물 시장은 거의 산업 단계까지 이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운동을 가보면 이 사회의 변화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반려동물 관계로 인연이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황금동에 주택에 살 때 옛날 집이었는데 지하에 보일러가 있는 지하에 이 길고양이죠. 요즘 왔다 갔다 하는 거인데 새끼를 낳은 모양. 그래 1층에 이렇게 나오는데 화단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 주먹만한 고양이 새끼가 몇 마리고 오르르 하다가 보고 쏙 들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장난으로 우유를 내가 조금 담아가 줘놨더만은, 그럼 와가 묵고 그게 좀 보기가 귀엽잖아요. 그래가 한 서너 번 줬는데, 그 다음부터 내 나가면 내 따라 그래 우유를 주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유명하신 원장님 참석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라고 믿고,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보니까 우리 징령위원회 도태호 위원장님도 좀 도움을 주신 것 같고 해서 두루두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행사가 전국의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유일한 대구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이 행사가 소문이 나서 다른 시도대도 아마 또 촉발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이 토크쇼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 원장님, 또 이걸 준비해 주신 임미연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대구 시당에서 이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뭐든지 다 지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인공이신 TV 동물농장 박순석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열화같은 승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로 개나 고양이를 안고 오시는, 이제 어찌 보면 견주 또는 묘주,
그리고 이제 동물을 키우는 분들하고 이렇게 토크쇼라든지 또는 이제 뭐 야외에서 질문도 받고 접답하는 그런 이제 기회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이라는 어떤 정당에서 여러 이제 좋은 일들을 하시는 좀 어찌 보면 중요하신 분들이 같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동물의 건강에 관련된 얘기들, 또는 이제 요즘 반려동물 문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정착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좀 법이라든지 어떤 제도에 관련된 얘기들,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섞어서 진행을 해보면 더 좀 재밌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또는 의아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아는 견제 안에서는 최대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사말이라서 강연에 앞서서 예, 강연에 앞서서 우선 후원을 해주신 대구시당 그리고 대구시당 진흥위원회 위원장님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분이 오셨는데 소개를 잠깐만 해요. 남치루 위원장님, 서재현 동구갑 지역위원장님, 정존숙 여성위원장님, 김성균 서구 여성위원장님, 김지원 수성감 여성위원장님, 박형영 미래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홍복조 의원님, 이경수 의원님, 김두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앉아서 얘기하면 조금 어색한데 또 힘들면 일어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먼저 이제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동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게 일단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동물 그러면 이제 강아지들이 예쁘게 노는 행동, 또 고양이들끼리 되게 좀 엉뚱하지만 보기만 봐도 우리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과 관련 주제된 얘기들을 하다 보면 사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약간 쭈삣쭈삣 하시지만 조금 있으면 지금 키우는 동물들의 얘기, 또는 이제 과거에 누구든지 동물은 다 키워보셨어요. 그러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주고 받고 하다 보면 현재 이러한 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문화와 관련된 얘기들, 또 심지어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듯이 환경과 동물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얘기들도 요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쭉 얘기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라도 얘기 도중에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질문을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궁금하신 거. 네. 앉아가 하면 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집에서 한번 애완견을 키워봤는데, 지금 보면, 길냥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체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서, 중성화 이런 수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아요. 아마도 이제 전통적으로 왜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을 제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보호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자연 생태계에 있는 동물과 인간 생활 속에 들어왔는 동물들의 생태와 생명과 건강을 연구합니다.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통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자연 생태계의 수명의 절반 정도를 삽니다. 그리고 도심 생태계에 있는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의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2년이 채 안 됩니다. 야생에 있으면 고양이들이 평균 수명이 한 15년, 20년이니까 왜 못 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심이라는 것들은 많은 위해 요소가 동물들한테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또 심지어는 평생을 돌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개체들이 바깥으로 나오면 길고양이가 되고 또 유기견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숫자가 적을 때는 보호를 받을 여지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유기견들이 한 100마리만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적은 예산으로 십시일반 도와주면 그 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이 개체수가 보호자분들의 보호를 받는 반려견 수준을 벗어나서 유기견도 아니면서도 유기견과 같이 방치되는 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돌이켜보면 과거에 집집마다 개 안 키우는 가정 없었잖아요. 다들 묶어놓고 또는 동네에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자연스럽게 발情기가 오면 동물들은 번식 본능에 의해서 새끼를 놓게 되죠. 좀 전에 제가 길고양이가 평균 수명이 2년이 안 된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도심에서 보고 있는 길고양이의 숫자보다 적어도 5배 이상의 고양이들이 태어나서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그 죽은 애들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죽어도 더 많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번식을 하는 개들한테 중성화 수술이란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죠.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에는 보식 문화가 있었잖아요. 개를 키우다가 적당할 때는 처분할 방법이 많았어요. 돈 받고 팔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가정집에서 애기들이 뭐 5마리라고 하셨습니까? 굉장히 노는 모습이 즐거워요. 하지만 예전 같으면 동네 나눠드리면 인심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짚는 사람도 이 개를 키우다가 이제는 1, 2년 키워서 크면 어딘가 처분할 데가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 조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개체수를 조정하는 방법도 2가지가 있겠죠. 수술 안 하고 앙크스컷을 따로따로 키우면 되잖아.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중성화 수술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개체수 조정뿐만 아니라 역시 동물 보호 활동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과연 앙컷이 새끼를 놓고 사는 수명과 중성화 수술을 하고 사는 수명들을 비교를 해요. 야생에 있는 유기견들이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앙컷들의 사망 원인의 약 80~90%가 생식기 질환입니다. 생식기 관련 종양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폐경기가 될 때까지 아기를 평균 놓는다고 해봤자 요즘 세상에서는 한둘이겠죠. 이 생식기의 번식 능력들이 상대적으로 몸 전체에 비해서는 작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동물에게는 신체 기능 중에서 대부분을 이 생식기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정기가 오게 되면 동물은 본능적으로 번식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이유가 집에 있는 동물들이 좀 더 넓은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니까 유기견의 발생 문제가 생기고요. 2번째는 사람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잖아요. 정신적인 행동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것까지도 어떻게든 참고 주인들이 막았더니만 오히려 새끼를 놓았던 경험이 없어서 새끼를 놓지 않았던 암컷들의 생식기 질환 발생 비율이 6세에서 7세가 되면 급격히 올라갑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생식기 질환이라든지 종양으로 인해서 유선 종양도 많이 와요. 이런 걸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가정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자, 수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컷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컷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가정이 더 현저하겠죠. 개들은 늑대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과 순치되어 왔던 동물입니다. 이 수컷이 가지는 고안에서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들이 일정 시기가 되어서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서히 공격적인 경향이 나타나요. 또 굉장히 쾌활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인 습성을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성화 수술 받지 않는 수컷들은 주변의 행동 문제를 나타내게 되고 오히려 도심 안에서의 사람들이 경계하는 동물이 되게 되죠. 또한 나이가 들어서는 전립선 질환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동물학자들은 동물의 스트레스 요인, 질병에 관련된 건강적인 요인을 따졌을 때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것이 사람이 돌보는 상황에서는 개와 고양이든 가장 개한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불과 1, 2년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는 이러한 반려동물 역사가 한 100년 이상 돼 있는 그러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다 경험을 통해서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능하면 성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발정기라 그러죠. 암컷들 같은 경우에는 한 생후 7개월 전후, 수컷들은 건강하다면 생후 4개월 전후,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발정기가 올 때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로서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심각한 질병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다시 짚거나 동물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데는 중성화 수술이 동물 보호차원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답변이 되시나요? 네. 네.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그 성격이라 그러면 조금 거의 품성이나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우리 위원장님도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게 내가 남자인데 4시가 되잖아. 그러면 개가 가지는 이게 남성적인 성향이 줄어든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개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냥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이제 그 개의 품성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심지어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려면 번식하는 동물도 있어야 되죠. 이러한 동물들한테는 중성화 수술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가정집에서 얘의 한 생애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말 그대로 수컷이 나는 강인한 너의 수컷적인 면을 보고 싶은데 중성화 수술을 해주려면 안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나이가 2살, 3살 됐을 때 가족들이 감당을 못하고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들은 제가 한 30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해가지고 주변에 물어봐요. 주변에 물어보면 유기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누구 한 사람, 나는 개를 버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개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잠시 문 열어뒀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만 그 다음 안 오대. 나는 개한테 자유를 준 거야. 하지만 이거는 생태 환경에서는 날아가는 새라든지 야생동물한테는 오히려 그게 배려예요. 하지만 개의 역사는 1만 년의 인간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인간의 보살핌을 통해서 관리받던 반려동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만 년 동안 사람과 같이 어울려 생활하는 애들이 어느 순간 야생동물처럼 우리가 취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개들한테 무엇을 배려해야 되느냐면 도심이 없이 야생의 얘들 충분한 먹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생태 환경에 사람이 간섭받지 않는 공간에다가 배려를 해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동물학자들은 단순하게 인간이 내 울타리 안에서만 돌볼 때와 나의 보살핌을 벗어나서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은 동물의 품성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란 특히 도심 쪽에서 생활하는 동물이 보호자의 보살핌과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동물한테는 미안하지만 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어찌 보면 사람이 하는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슬픔은 있지만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이상은 중성화 수술은 오히려 동물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네. 저는 저희 강아지가 시춘데 13년을 키우고 보냈습니다. 12년쯤까지 있을 때 저희 강아지가 간암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간암 선고받고 수술에 갔는데 전체적으로 다 퍼졌다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시 닫고 그때부터 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이 이 아이의 안락사와 그리고 자연사의 부분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면 말을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을 더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동안 그 고민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강아지를 보냈을 때 내가 택했는 부분을 말을 했을 때 알아들었는 걸 보니까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고 배 쪽에 많이 불룩해서 힘들어해서 밥을 못 먹는 시점에 왔을 때 이제 너 보내야 되겠다고 말을 했을 때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안락사를 시켰는데 더 살고 싶었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으로서 어떻게 강아지의 그런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지 최대한 어떤 것의 선택이 더 강아지한테 더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동물을 키워본 분들은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뭐 예전에 마당에서 키웠다 하더라도 그 동물의 한 생애를 지켜보게 되면 단순하게 어느 순간 길렀더니만 사라졌어. 엄마가 어디 보냈다. 이 상황하고 얘가 한 생애를 어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제 수명을 다 하시고 가시는 순간까지 지켜보는 거하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집 애가 지금 15살이에요. 까만 포메라니언인데 크기가 한 3kg밖에 안 돼. 굉장히 작아요. 근데 얘는 처음 병원 왔는 게 저기 어떤 번식업자가 영국에서 포메라니언 중에서 까만색이 귀하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워낙 체형이 작은 애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이 번식을 하다 보니까 기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한쪽 다리가 기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러 왔는데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병원에 잠시 있는 동안에 너무 하는 행동이 귀엽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동물을 그냥 이렇게 돌보게 된 거죠. 그리고 15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제가 봤을 땐 귀여워요. 근데 입냄새도 많이 나고 우리 애도 종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기침을 하면 이제 밤에 킥킥킥킥 거리면서 잠 못 자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다 그 기침 소리에 사실 누워는 있지만 잠은 못 자죠.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동물을 돌보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우리 아기가 물론 100년이라는 수명도 있지만 아기이기 때문에 15년의 정상 수명을 산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이가 12살 13년에서 1년을 더 종양 진단받고 또 12살에서 13살 그렇죠. 그러면 사실 1년간의 그 기간 동안 사실 어르신을 돌보는 마음보다는 아픈 아기를 돌보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죠. 사람들은 안락사라는 가정이 아주 의학적인 전문 파트에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주인의 결정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의사들이 그런 의뢰를 받게 되면 수의사가 또 판단을 합니다. 과연 얘가 안락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안락사를 한다는 것들은 간단해요. 치유가 되지 않고 고통이 지속되고 그 고통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사실 그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편안히 보내주는 걸 안락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을 돌보는 분들은 가족이 엄마가 아이의 안락사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참 어렵죠. 아마 그 당시에서는 엄마의 마음으로서 가장 정확한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하셨음에도 오늘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기였기 때문에 혹시 내가 또 잘못 결정하지는 않았을까, 그 마음이 항상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간암의 말기 단계에서 복수까지 차고 또 1년 가까이의 시간을 돌봐왔고 마지막 순간을 매일매일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결정은 아마 저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락사의 순간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가장 가까이서 동물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다만 수의사는 그러한 것들이 질병적으로 정말 치료 불가역적인 상황인가 그걸 판단해주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내고 난 뒤에 다시 강아지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주변에서 그 강아지를 잊으려면 다른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내던 모습 때문에 다시는 못 키울 것 같은데 주변에서 강아지를 다시 더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죠. 항상 이런 이제 토크 콘서트나 얘기를 해보면 정말 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볼 데가 없었구나. 왜냐하면 동물을 키우는 사연들을 가까운 분들끼리도 사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이거 진지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상해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만 인구라는 것들은 취미생활이나 산업으로 봐도 과연 인구의 5분의 1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뭐 있을까?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는 1000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한국의 생활과 문화 속에 그냥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들도 이런 걸 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와요. 아이들이 개를 샀대 또는 유기견을 입양했대.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서울 다니다가 좀 돌보다가 요즘 바빠가지고 집에 맡겼대. 그래 맡겼더니 저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좀 이렇게 천대레스럽게 이렇게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럼 왜 데려오셨어? 그러면 애가 그래 밥도 안 먹고 좀 아파 보여. 그 애가 왜 이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러면 여쭤봐요. 그냥 한 중년의 어르신들이면 남자분들도 좀 많이 오세요. 왜 개가 이렇게 돌보는 걸 싫어하시나요? 내 개 싫어해. 아니 나는 먹는 거로 생각해. 이런 대답 하시는 분 없어요. 다들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크게 봤는데 개를 어렸을 때 정 떼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정 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 다시 안 키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돌보는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내가 이 생명과 정을 붙였을 때 언젠가는 정을 떼는 그 아픔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만약에 내가 동물을 보냈는데 동물을 통해서 그러한 위안을 받는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러한 경험들이 오랜 문화 속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개가 적어도 7, 8살이 되면 아기를 입양을 해요. 그래 나서 기존의 개가 15살 전후가 되면 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얘가 또 7, 8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은 그러한 어떤 마음의 위안도 가지지만 또 동물들 간의 외로움들을 올려주기도 해요. 근데 저희 집 개가 1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도 한 6, 7세이령에 체형이 작고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애니까 어떻게든 좀 귀엽고 순한 애를 한번 이렇게 집에 데려와서 적응을 시켜보려 했어요. 근데 15살짜리가 개를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새끼가 와도 구석에 가서 탈탈 떨고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의 위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즘 펜노스 신도롬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굉장히 그 동물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오히려 동물을 좋아하는 미국이나 일본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왜? 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 애기라는 생각을 아예 가져버려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병원에 와서 어떤 동물의 안락사를 결정하는데 아까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오면 의사들이 이런 가정에서 얘가 이럴 상황이 됩니다 하면 굉장히 동물을 아끼는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슬프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슬퍼하고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얘가 힘들 겁니다. 이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울고 야단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맨날 며칠을 전화해요. 선생님 과연 이걸 보내는 게 맞을까요? 나는 내 손에 조금이라도 더 있다 갈래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보내기 전에 그 준비를 하시는 게 펜노스 신도롬을 줄이는 방법이고 또 미처 그게 안 됐다면 또 동물이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거 하세요 도움됩니다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제 경험상 우리 애가 사고로 인해서 죽어서 내 그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개를 안 키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요. 그런데 1, 2년 지나면 또 데려와요. 이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어떨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족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부인이 너무 개에 대한 의존성이 강했어요. 걔가 시집 올 때부터 먼저 돌보던 애였는데 뭐 아이들도 이제는 충분히 장성했지만 그 동물에 그 너무 심한 우울증에 빠졌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서 정말 예쁜 애를 꼭 닮은 애를 데려왔어요. 엄마가 한동안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얘가 보는 즐거움 때문에 보낸 동물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펜노스 신도롬을 위한 소모임들이 많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물을 잃었을 때 가지는 마음을 누가 고쳐주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우는 거야. 그러고 나면 울고 나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 먼저 보낸 동물을 위안을 받기보다는 자연스레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전에는 작은 동물 보면 얘 동물 귀엽지만 얘 때문에 보낸 애가 미안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얘가 또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가 봐서는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인데요. 네. 저희들도 한 6km 정도 되는 동네고 유기견이 있어가지고 저희 네. 진돗개를 맨날 산책할 때 따라다녀가지고 또 동네에서는 뭐 신고하려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 저희들이 입양을 했는데 또 그 윗집에 또 개가 있는데 그건 묶어놓지를 안 해가지고
이놈이 와가지고 지금 네. 예, 세 번째 새끼를 이번에 5마리 낳았어요. 그래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싸울 뻔했는데 가가지고 저 개 좀 묶어놔라. 우리 요놈은 암놈인데요, 이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하면 할 체력이 안 돼 보니까 그 집에도 또 개를 예. 수술하려고 가보니까 나이가 들어가 안 된다고 하고 생식 능력은 있는데 묶어놓지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걱정이 되잖아요. 한 마리 넣고 2마리 넣고 이건 5마리를 낳았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끼를 갖다 주려고 해요. 어찌 보면 앞에 질문했던 답이다,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 대도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해서 다시 현장에 보내는 TNR 제도도 이루어지고, 개들 같은 경우는 각각 동물병원들이 뭐 사거리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성화 수술 비율이 높아져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데는 어디냐면 군 단위 이하 이런 이제 마을들, 아마 이제 좀 제가 봐서는 거기에서는 묶어두는 경우가 그나마 다행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 돌아다니는 거 좋아요. 나는 자유를 줄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유 쟤 묶으려니까 묶어뜨리면 밤새 울어. 그래서 그냥 풀어두는 거야. 그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에 가장 반려동물 쪽에 심각한 것들은 도심 쪽에 서울시의 길고양이 개체수나 유기동물 개체수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데 군 단위, 업 단위에 가면 무한번씩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당신의 개가 결국은 다른 개를 임신시킬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의 개가 더 많은 새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사실 답이 잘 안 나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분은 중성화 수술 시키려 했더니만 나이도 많이 들고 수술비도 많이 들고 걱정이에요. 또 이쪽에서는 암컷 중성화 수술 시키면 되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더 위험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년 되면 또 새끼 놓겠죠.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한 번씩 반려동물 주제 관련 정책 토론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대도시는 어차피 지자체 예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명하신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선진국의 동물 정책이 어떤 게 바람직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이걸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반면에 군업 단위로 가면 젊은 분들도 없고, 누가 그런 마을에 길고양이들이 무한 걱정하는데도 서로 간에 책임을 미루는 상태에서 지자체 담당자들도 그냥 방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유기견에서 덜개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길고양이가 도심에서는 먹을 게 있으니까 도심 길고양이 정도의 낭만고양이였지만 군업 단위의 산과 들로 다니는 고양이들은 어떤 먹을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들이며 산으로 다니면서 쥐라든지 새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고양이와 동물을 1만 년 전에, 5천 년 전의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는 문제인가? 아니죠. 오히려 더 큰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민주당에서 좀 이러한 동물 정책을 할 때 국가는 지자체, 돈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동물 개체수 조정 문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라 진짜 예산이 부족한 군업 단위에 더 많은 국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고양이 TNR 사업이라든지 유기동물 구조 사업의 예산은 항상 국가는 이렇게 하잖아요. 국가 예산 절반인가요? 지자체 예산 절반. 또 뭐 심지어는 구 단위라면 대구시 예산, 구도시 예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재정 능력이 취약한 군업 단위로 내려가 버리면 정부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자체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하는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행정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뭐 계장수한테 연락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니까 사실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근데 제가 봐서는 좀 전에 질문해드린 부분에서 앙컷은 중성화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병원에 오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번식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수술할 수 있는 체력은 됩니다. 다만 이제 간이라든지 일부 기능이 좀 안 좋겠죠. 그것은 이제 또 약간 또 치료를 하면 되고.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상태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 상태에서 임신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컷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컷은 생각보다 수술이 외부에 있잖아요. 수술 방법이 상상해도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그분이 가신 병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이렇게 도심 쪽에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키우시는 데 가시면 대부분 병원에서 다 수술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사진 찍으면 전립선도 지금 엄청 비대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걔 오줌도 못 누고, 여성들은 모르지만 중년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가 어떤 고통인지 다 알 겁니다. 걔들도 그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성화 수술이 전립선의 비대나 종양을 억제하기 때문에 숙회들한테도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저는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데요. 그 길에서 데려온 애들이 있고 큰 애가 지금 9살이 됐어요. 작년에 그 수컷이기 때문에 방광염이 와서 수술을 하고 지금 그 유리너리 사료를 계속 먹이고 있는데, 그 원장님은 둘째도 건강하고 여자 고양이인데도 같은 사료를 먹이면 된다 하셔서 계속 그걸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좀 아무래도 기능성 사료를 장기 복용을 하는 게 괜찮은지, 그리고 또 그 큰 고양이가 올해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번 또 췌장염 경계성인지 약간 췌장 증세가 보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좀 주사를 맞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약을 처음에는 어리버리 좀 받아 먹었는데 요즘에는 극구 버텨서 약을 먹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좀 먹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앞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약간 당황스러워하시는 질문인데, 유리너리가 뭔지, 고양이가 왜 방광염이고 췌장염이 걸리지? 의아스러운 표정이 좀 보이시는데요. 동물들 보면 좀 전에 왜 이렇게 간암으로 잃었을 때 슬픔을 얘기하신 분도 있고, 동네에서 짝짓기 때문에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쉽게 우리가 경험했던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고양이 쪽 질병은 개들이 가지는 질병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섭성이라든지 행동학적인 문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고양이들한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의해야 될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가 콩팥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는 비뇨기, 그러니까 방광염이라든지 또는 배뇨 장애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관리의 식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양 가잉. 우리 고양이라 따지면 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집트 지역에서부터 서부라든지 몇몇 야생의 야생 고양이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고양이들이 이제 사람들 품에서 돌봐지면서 점점 고양이로 토착화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야생 동물들 간의 교미에 의해서 품종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고양이의 행동 특이성을 살짝 한번 되돌아볼게요. 야생에 있는 고양이, 우리나라에 사기 보면 야생 고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기 어떻게 행동하죠? 사람 눈에 잘 보이나요? 삭 중에서 살찐 삭 보셨나요? 대체로 사기나 야생의 고양이들은
사냥을 자기가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작은 들쥐를 사냥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막 지나가는 들쥐를 날렵하게 뛰어가서 탁 잡았어요. 사냥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낮아요. 들쥐들 바보입니까? 저기 고양이보다 더 빨리 도망 다니는 방법들을 본능적으로 알 텐데 평균적으로 10번, 20번 하면 겨우 한 마리 잡아요. 그러나서 그 들쥐를 하루에 한 마리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그 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들쥐를 먹어야만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어떻게 될까요? 계속 뛰어다녀야 되죠. 뛰어다니는 것도 순간 속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먹어야 되고 또 열심히 산장놀이를 10번, 20번 연습해서는 또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들의 특징은 치타 보면 알죠. 굉장히 독립적인 고양이들은 날씬해요. 자, 반면에 우리 가정에서 키워지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우리 여기 공연장에 여기도 길고양이 한 마리 있대요. 코끝이 까맣고 굉장히 멋지던데 몸보기 어때요? 비교적 그렇게 살찌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약간 저처럼 처지죠. 처진다는 건 뭘까요? 이제는 고양이들이 자신의 활동할 수 있는 근육의 활동량보다는 체내 또는 피하 지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영양은 가행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쉽게 사람에 비교하면 가영양 대사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가영양 대사 증후군이 나타나면 어떤 질병이 주로 오죠? 고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계의 질환들이 오기도 하죠. 근데 고양이들은 굉장히 신장이 아주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좀 취약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야생의 고양이들은 살아있는 고기를 먹고 고기에 있는 수분을 통해서 자기가 소변을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소변량 자체가 적고 진해요. 그래서 소변 냄새가 어떻죠? 고양이 소변 냄새? 아주 특유의 아모니아치가 탁 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장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이 가영양 대사를 하게 되면 콩팥이 그러한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미네랄이라든지 또는 방광 내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걸러내는 작용들이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배뇨장애 증상이 많고 신장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수술까지 하셨다 그렇죠? 수술까지 했다는 것도 벌써 방광에 결석이 생겼거나 또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석은 돌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영양 대사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미네랄 가행들이 신장에도 축적되고 방광에도 축적되면서 염증과 올려서 점점 결석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그 동물한테는 일단은 결석을 줄일 수 있는 미네랄이 조정되어 있는 처방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유리너리 사료라고 해서 유리너리 사료는 여기에 모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결석 중에서도 일부의 결석을 줄일 수 있어요. 모든 결석을 줄이지 못해요. 그래서 유리너리 사료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선생님과 계속 상담하시면서 언제까지 먹을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 번씩 정기 검진을 가면 혈액 검사와 또 방광의 초음파 검사 등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러한 질병의 발생 원인은 어떤 문제였다고요? 가영양 대사이기 때문에 조금 먹이는 것도 신경을 쓰고 수분 섭취를 늘리는 방법. 그래서 수분 섭취를 고양이들한테 물 많이 먹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양이들 좋아하는 움직이는 물 흐름을 이용해서 수돗물이 흐르게 한다든지 또는 물그릇 중에서도 분수 형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일부는 생식까지 오히려 먹는 음식물 중에 수분 함량이 7, 80% 이상이 되게 또 먹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똑같은 처방을 했다는 것은 아마 제 추정상 개의 체형도 아마 조금 가영양 대사가 있지 않을까를 의심할 때 그러한 같은 식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좀 그러한 고민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밥을 제- 나눠 먹일 수가 없으니까 어. 그냥 같이 먹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둘째 고양이는 날씬하거든요. 아, 날씬해요? 네. 그까지는 내가 선생님께서 처방하신 부분이라 가지고 꼭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해드리는데, 물론 이제 검진을 통하면 유리너리 사료가 지속적으로 먹어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먹고 이제는 일반적인 사료를 변경할지는 그건 선생님이 결정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답변 대신할까요? 네. 아까 전에 처음에 정말 제일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처음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미뤘거든요. 저희 집에 하얀 고양이가 거기에 백돌이가 한 12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까만 고양이는 길고양이였는데 제가 주워 왔는데 그게 한 4살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사회성이 제일 떨어져요. 까만 고양이가. 맨날 이불 밑에 들어가가 뒤집어 쓰고 있고 발만 싹 내놓고 있고 이불 들면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이제 내가 들고 오니까 내한테는 이제 오고 항상 이제 내 방에서 자기는 하는데 요 놈이 그 12살 백돌이를 이게 얼마 전에 목욕을 시켰더니 그 냄새가 거슬리나 봐요. 그렇게 막 캬캬거리면서 낮에는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덤비는데 밤에 잘 때 살며시 나가지고 이제 백돌이가 이제 거실에 있으면 그걸 이제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나가 잠을 못 자는데 요즘 계속 그래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그 두 친구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와서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생각보다 좀 전에도 2마리, 여기는 집에 지금 5마리 많이 키웠어요. 또 이제 키우시는 분들의 특징이 개는 품종을 선택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고양이들은 길고양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많이 사이나 도심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고양이들을 보면 처근지심에 아휴 가자 데려오게 되죠. 그런데 고양이들의 이 사회성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5,000년 전의 역사를 가면 고양이는 크게 2 종류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치타나 이러한 동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고양이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은 어때요? 나무 위에 탁 멋지게 오후에 옷을 적이다가 한 사냥감이 있으면 저 멀리 후각적인 냄새를 통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 치다가 사냥감 하나를 잡잖아. 그 나서는 이제 포식하고 나서는 또 몇 날 며칠 자는 거예요.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이죠. 그리고 얘들의 환경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수킬로 밖이라고 보면 돼요. 수킬로 밖에 나무마다 칩거리면서 자기의 소변을 놔두면서 자기 영역이니까 경쟁되는 같은 품종의 경쟁자는 오지마. 여긴 내 땅이야. 반면에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인 고양이과 동물들이 있어요. 사자 같은 무리들. 또 심지어는 지역마다 따뜻한 기후가 있는 지역의 고양이들. 샴이라든 이런 데들 보면 좀 어때요? 약간 따뜻한 나라들죠. 쉽게 말하면 생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수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적당하게 사회성하면서도 생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길고양이들도 우리가 명칭은 콜숏이라 하지만 그 속에서는 굉장히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려는 습성을 가진 애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뭐 개양이처럼 사람도 좋아하고 모든 애들을 다 좋아하는 애들지만 또 보면 주거니 받거니 치고 받고 막 이런 관계를 또 중요시하는 고양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딱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우리 왜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고양이들 중에서 영역적인 습성이라든지 자기의 경계심이 높은 고양이들이 사실 어리다 그러면 처음 올 때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얘가 조금씩 어느 정도 그 공간에서 적응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거슬리는 것들이 보이는 고양이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보인다는 표현을 하잖아. 결국 뭘 보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각각 생활하던 사람이 언어도 달라요. 이 세 분이 갑자기 기숙사에 같이 들어왔어. 그런데 먼저 들어오신 분은 먼저 들어온 대로 생활을 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이슬람 문화권 같이 자기의 생활이 또 달라. 여기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나라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또 일상적인 부분들이 서로 간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기죠. 고양이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똑같은 코숏이지만 그러한 섭성과 경계심과 사회성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새로 들어왔는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경계심도 많고 자기의 조심성도 많아요. 근데 얘가 싫어하는 것들은 뭔가 흰색 고양이한테 발생을 했는 거예요. 근데 흰색 고양이는 자기가 검은색 고양이를 괴롭히려고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얘는 일상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볼 때는 자기가 다른 고양이들이 오지 말아야 되거나 또는 자기한테 기분이 나쁜, 좀 전에 얘기했듯이 후각 또는 청각, 공간의 흔적, 자기는 그 영역을 탁 지켜가지고 어찌 보면 정말 나는 욕까지 말고 너한테 방해주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흰색 고양이 같은 천연덕스럽게 나 일상적으로 지내는 거야. 그것도 이제 좀 전에 목욕하고 뭐 냄새가 바뀐다 이런 흔적을 또 지나고 다죠. 그러면 민감한 고양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만 고양이를 이제 길고양이를 데려와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한 2개월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페르시안 2마리, 이제 백돌이 1마리 그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애기인 줄 아는지 굉장히 잘 보담고 잘 핥아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처럼. 그러더니만 어느 날 이게 거꾸로 돼 가지고 이 까만 고양이가 자꾸 이렇게 흰 고양이를 못 살게 구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싶었어. 동물농장 보면 새로운 고양이들이 기존의 고양이들과의 삼각관계나 사각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얘랑은 적당하게 지내는데 얘가 끼면 얘와 다툼이 되었다가 심지어는 집 전체 전쟁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그 공간에서 검은 고양이는 뭔가 못마땅해요. 못마땅하지만 이 고양이는 좀 호전적인 경향이 있어요. 공격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분 나쁠 때 또는 제가 조금은 무방비 상태 때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들어와서 한참을 기다렸겠지. 근데 이제는 흰 고양이는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는 점점 더 상대적으로 힘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검은 고양이는 더더욱이 흰 고양이를 공격하게 되고요. 흰 고양이 또한 나이가 들수록 다시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심지어는 다른 고양이까지도 그 전쟁에 합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양이 전쟁이라고 그래요.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네. 부부간에 정말 성격 차이로 엄청 싸워. 싸우면 이혼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 사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헤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고양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 고양이와 고양이 간의 갈등 문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단편적으로 집 하나 나누거나 공간 하나 나누는 것들이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아까 전에 내가 길게 고양이의 습성감, 고양이의 행동학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를 드렸잖아요. 개와 개는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타협의 대상 또는 복종의 대상이 되면 그 다툼이 어느 정도 사회성에 의해서 멈춰져요.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한 마리가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요구하는 애, 검은 고양이죠. 그러면 그 검은 고양이한테는 뭐가 주어져야 될까요? 그럼 따로 갈라놔야지. 그래서 개 하나만의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그 공간을 방 한 칸을 만들어주면 된다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 문제는 사람과 전쟁처럼 고양이 전쟁도 끊임없이 대표돼요. 그런데 대신에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양이를 입사하거나 고양이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문제를 유발하는 고양이 있죠. 를 아크릴 케이지,
상대방의 고양이가 보이는 공간에다 살짝 가다두는 생각부터 먼저 해요. 처음에는 아예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신문지라든지 천을 통해서 서로를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리를 듣고 후각으로 상대방의 기질을 고양이들은 알아요. 얘는 지금 하나 있구나. 안 보는데도 고양이들은 후각을 통해서 다 느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내고 나니까 얘가 이런 냄새가 나는데도 이 고양이한테는 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안심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크릴 칸막이를 이용해서 하 끓이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내한테 해가 없구나. 하 끓일 때 내가 굳이 가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구나. 이러한 과정을 인식시킨 다음에 또다시 단계적인 합사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고양이 전쟁과 관련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전화번호를 하나 넘겨주시면 그 칼럼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했던 얘기들의 그 단계적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노력을 해봤지만 고양이 전쟁의 결말은 진짜 이혼하는 게 나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내가 딸내미 듣는데 문 열어줘야 되겠다 했거든요. 걔는 우리가 일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열동물이니까 자기들끼리 피 터지기 싸우고 나면 서열 정리될 거야. 정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양이는 안 그래요. 그 과정이 예민한 수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상대방도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얘와 얘가 싸워서 물러선다. 이 방법은 고양이한테는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대한 지금 예민함이 더 심한 검은 고양이를 위해서 나머지 흰색 고양이가 너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단계적인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예민함을 순화시켜줘야 돼요. 그렇고 나면 어느 순간에 얘가 하악거리거나 얘가 냄새나거나 얘가 내 구역을 침범하더라도 내가 굳이 가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구나. 이러한 단계를 거쳐줘야 되죠. 하지만 결론은 안 되는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이제 감독이 밑에 딸내미 냥이를 한 마리 이제 3주 됐는 거 의미가 없어가 또 제가 들고 왔는데 요거는 애교가 딱 많은데 요 양이한테는 감독이가 또 꼼짝을 못해요. 요 쪼매탄 게 또 감독이를 잡더라고요. 고양이들은 행동을 이렇게 이제 여러 번 분류를 예전에 칼럼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는 뭐 이렇게 소심력도 있고 굉장히 사회성이 높은 개양의 스타일도 있고 또는 이제 호전적인 또 뭐 이렇게 길거리 낭만 고양이도 있고 한데 아무리 봐도 나도 이해 안 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드로메다 고양이, 4차원 고양이 이렇게 표현하듯이 고양이한테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좀 전에 길고양이들을 2마리 데려오고 5마리 데려오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고양이들은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에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배려들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을 3마리 키운다 그러면 물그릇 밥그릇이 몇 개? 3마리 플러스 하나. 그리고 화장실도 3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플러스 원. 그런데 그 화장실도 어떤 분들이 설명을 해주면 요렇게 나란히 1, 2, 3, 4 우리는 3마리 키우니까 4개를 비치해놨어요. 이거는 고양이한테 한 곳의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을 서로가 볼일을 보는 것도 고양이들은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온 베란다에 화장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온 베란다가 그 화장실을 서로가 화장실 보는 것도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줘야 되고 또 먹을거리도 같은 공간에서 먹기보다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배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서로가 서로의 독립적인 경계라든지 간섭을 덜 받게 되면 약간의 예민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예민도가 서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원이라 그래요. 한쪽에서 조금 경계적인 행동원을 보여버리면 이미 내가 막 화가 나 있잖아. 자동차 운전할 때 사람이라 생각하면 막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고 막 짜증나가지고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빵 그랬어요. 그러잖아. 그게 고양이의 갈등은 그런 데서 비롯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고양이의 예민도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 특히 경계심이 많은 애들은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검은 고양이 입장에서는 흰 고양이한테 대들만 하니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의 파워적인 면에서, 기질적인 면에서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조그만 고양이는 오면 검은 고양이가 피하는 경우라는 것도 그런 어떤 자기들끼리의 기질적인 그런 비교들입니다. 그 백돌이가 덩치가 훨씬 더 커요. 근데 덩치 크고 그거는 근데 그게 또 아마 많은 약한가. 백돌이는 내가 봐서는 방어적인 공격을 할 거예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도 방어적인 공격이라는 것도 최소한 자기가 그냥 도망만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툼이 별로 안 커져요. 그런데 백돌이 또한 나름대로 도망가면서도 그러면서 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 고양이 입장에서는 얘는 내가 표현할 수 있어. 근데 표현을 했으면 적당하게 행동으로 그러면서 벌써 경계를 해줬는데 백돌이가 좀 눈치가 있다 그러면 전재석 왔네? 에이, 피해버려야지. 고양이들도 행동을 해서 나는 너랑 싸우기 싫어 표현을 해요. 근데 백돌이 입장에서 그 표현이 잘 안 되거나 최근에 특히 미용하거나 틀을 깎았다 그랬죠. 그 자체가 고양이들의 시각 속에서는 또 다른 행동 언어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가지 나도 몰라요. 하여간 분명한 것들은 원인들은 있어요. 그 원인들은 사실 가족들이 조금 아까 전에 예민도에 좀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이분 하시고 저희 집에 네, 이제 5살에서 6살 되는 남자애들 둘이를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궁금한 것 중에 먹는 거랑 관련된 거 여쭤보고 싶은데 건강하게 오래 키우는 법이나 이제 몇 살부터 어떤 영양제를 먹여야 하는지 뭐 주변에서는 10살쯤 됐을 때 뭐 심장약 뭐 이것저것 다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빨리 먹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거랑 건강검진도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또 심장사상충 약이 보통 이제 모기가 활동하는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먹이라고 하던데 그게 원래 유충에서 성충이 안 되도록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겨울에는 안 먹여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 네,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동물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해보지 않으신 분들 약간 지루하시죠? 자, 좀 짧게 이제 그거는 답변을 드릴게요. 심장사상충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화 되면서 이제 모기가 흡혈을 하는 과정에서 심장사상충, 심장 안에 생기는 기생충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모기들의 비율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도 아마 심장사상충이 어느 지역이나 다 했어요. 사실 그 심장사상충을 감염시킨 모기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뭐 군업 단위에서 일반 마케들, 번식장들 이러한 것들이 개가 많이 키워지면서 사실 더 정식시키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심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 달달이 먹이면 돼. 근데 이제 달달이 먹이려니까 겨울에는 모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기를 뺏는 게 3월부터 한 11월까지. 근데 요즘은 서울 도심 같은 데는 어떻게 된 건지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논란이 있죠. 유충이니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먹어도 되지 않아? 그래도 돼요. 그런데 또 반면에 3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먹였는데 중간에 한번 안 먹인 달에 또 감염이 되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원칙적인 것들은 대체로 한 3월, 4월 되면 병원에 가면 피 검사할 때 그 심장사상충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예방약을 먹이면 대체로 한 10월, 11월까지 적당히 먹이고 또 다음 봄에 1년에 한 번 혈액검진이죠. 그럼 좀 전에 건강검진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래 사는 방법. 뭐 먹으면 건강해요? 이 질문은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과 건강하고 절대적으로 비례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어떤 대상으로 생각한다? 나이가 15살 되더라도 애기라 생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당히 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이 져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체중을 재보면 우리가 등급을 나눠요. 말랐다, 정상이다, 또는 가체중이다, 또는 비만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체중 이상이에요. 아까 고양이도 마찬가지 신장 질환들, 비뇨기 질환들은 가영양 대사가 많듯이 걔들도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등뼈 만져주면 갈비뼈 보이면 불쌍해 생각해요. 근데 품종들 중에서 미니피니라든지 이렇게 날렵한 개들은 갈비뼈나 등뼈가 적당하게 만져줘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보면 등을 만져보면 푹신하죠. 그러면서 뭐 먹으면 건강해요? 결국 뭐 먹으면 건강할까요? 가영양 대사일 때? 적게 먹으면 가장 건강해요. 반면에 얘가 말랐거나 영양적인 불균형이 있는 애들은 병원에서 1년마다 한번 건강검진 받으면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아, 얘는 간의 문제 또는 뭔가 췌장 관련, 소화기 관련 질환이 있다든지 신장 관련 질환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가 정상적인 체중, 정상 체중은 쉽게 우리 갈비뼈를 만지면 살 좀 찐 분들 갈비뼈 만져지나요? 안 만져지나요? 만져집니다. 개와 고양이도 옆에서 갈비뼈를 살짝 만져보세요. 그러면 완전 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하게 갈비뼈의 느낌이 오면 그나마 정상에 가까운 체형이에요. 그런데 갈비뼈 주변을 만졌는데 뭉클뭉클해. 그거는 뭐죠? 가체중 또는 가영양 대사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식사량을 줄이고 특히 인터넷에 잘못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어서 돌발 퀴즈 한번 내도 될까요? 예, 됩니다. 돼요? 자, 다들 이제 그 맞추기로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분한테 제가 선물 예, 선물 준비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과가 개에게 좋은 음식이다. 네. 좋은 음식이다. 손 들어보세요. 도움 안 된다. 자, 요 중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연습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안 좋다 그랬다가 또 좋다 그러고 양속 다 하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고구마가 건강에 도움된다. 손 내리세요. 고구마가 건강에 도움된다. 개의 건강에 도움된다.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지금 6분이네. 이 원장님은 심리적으로 이거 끝까지 손 들고 있으면 내가 당선될 거야 이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할게요. 자, 대추가 건강에 해롭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던 신문만. 대추가 동물 건강에 해롭다. 네. 역시 심리전에 강하시네요. 자, 두 분이 이제 일어나십시오. 자, 두 분 중에서 이제 결정하겠습니다. 여기도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달성공원의 코끼리 나이 아십니까? 우리 달성공원에 코끼리가 2마리 있거든요. 복동이가 있고 코순이가 있어요. 코순이 몇 살일까요? 자, 먼저 손 들고 맞추시면 우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균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코순이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수명은 한 60에서 70년입니다. 자, 그냥 짚었어요. 50. 또. 53. 이 원장님 대단하신데요. 48살입니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 사실 먹거리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보면 이래 됩니다. 개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고양이는 더 육식에 가깝습니다. 자, 개는 탄수화물 섭식이 많을까요? 단백질 섭식이 많을까요? 사람은 탄수화물 섭식이 많을까요? 단백질 섭식이 많을까요? 그렇죠. 약간의 그 차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들한테 탄수화물은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은 아밀라제에 의해서 쉽게 당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에너지로 활용되죠. 그래서 요즘 보면 탄수화물 식사가 살을 찌운다 해서 탄수화물을 사람도 덜 먹는 편이죠. 왜냐하면 영양이 충분할 때 탄수화물 섭식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또 당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먹는 대부분의 간대인 음식, 단짠 음식, 그런 것도 다 올리고 당부터 해가지고 뭐 조총 다들 이제 감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과일, 단맛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다 당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개들한테 당을 먹이는 것들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열량이 높아지잖아요. 열이 나겠죠. 비만도 오고 고지혈증이 당장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개 건강에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트에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 간식 중에 가장 많은 재료가 뭐죠? 고기하고 고구마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간식들 중에 고구마가 단연 많을까요? 그리고 고구마가 다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제조회사들이 영업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일 산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맛을 개들이 가장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구마 때문에 사실 탄수화물 가행도 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방광결석이라든지 가형량 대사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 사람들은 고구마가 건강식품이잖아. 왜 그럴까요? 흰 밥과 빵을 먹는 것보다는 고구마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량이 낮고 섬유소가 풍부하고 무기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흰밥 대신에 고구마 먹으면 살이 찔까요? 좀 도움되겠죠. 하지만 고구마도 많이 먹으면 살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면에 성장기 강아지 또는 사냥개야, 그러면 얘들한테 적당량의 탄수화물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겨울철. 몸은 말라 있는데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한 애들, 특히 바깥에 있는 마른 애들, 아까 전에 바깥에서 키우는 개들도 있죠. 겨울에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약간 공급해 주는 게 오히려 체중을 유지하는데, 열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도 왜 꼭 한의학의 예를 드는 게 아니지만 체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기 중에서도 어떤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좀 야채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듯이 개들도 모든 동물들한테 똑같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진료를 해보면 10마리가 오면 9마리가 가영양 대사예요. 그 이유는 주변에 워낙 많은 마트들이 있고 TV 광고에 항상 모든 사료와 모든 간식 안에는 동물에 의해 최고 좋은 오메가3부터 해가지고 고구마부터 해가지고 과일들 종류별로 다 사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어때요? 저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사서 먹이잖아요. 또 사러 가면 1+1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사느니 2개 사잖아. 그러면 개는 먹을 때는 기분 좋지만 결과적으로 가영양 대사를 만들어요. 재밌는 또 하나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개의 입맛이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 맞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대다. 사람보다 훨씬 덜 예민하다. 자, 요 차이는 선물은 없죠? 하나 줄까요? 그러면 좀 전에 덜 예민하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잠시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요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한테 주먹만한 스테이크를 구워줬어요. 반면에 손가락만한 스테이크를 구워줬어요. 개는 어떤 개가 좋을까? 한 스파니엘 정도면 한 10kg 정도 되니까 이거는 큰 덩어리고 요 작은 덩어리잖아요. 2개를 줬어. 개는 어디에서 더 행복할까요? 자, 큰 스테이크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 안에서는. 자, 반면에 작은 스테이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이번에는 똑같다 생각하시는 분. 갑자기 안 들다가 드시는데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하나 드려야 되겠네. 똑같아요. 자, 게의 맛을 느끼는 미래는 사람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이면 유아기 정도 수준이에요. 유아기한테 불고기 구워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유식하는 애한테 이 불고기 맛 어때? 신맛 어때? 이러지 않잖아. 그냥 이유식은 건강식이잖아. 그런데 왜 걔는 주인이 맛있는 것들을 주면 어떻게 알고 쫓아와서 달라 그럴까요? 후각이죠. 그래서 보통 개들은 두 가지 맛에 강한 의미를 둡니다. 하나는 휘발성 지방층. 그래서 고기를 살짝 데우거나 식욕이 없는 애들도 똑같은 음식을 먹이더라도 살짝 데워주면 열에 의해서 휘발이 되죠. 그러면 식욕을 조금 더 거의 고양이들 이제 약 먹이고 할 때도 차가운 통조림보다는 살짝 데운 통조림이 더 손맛을 줄여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이 휘발성 지방층. 결국은 얘들은 경험에 의해서 후각적인 냄새에 의해서 맛을 벌써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맛 중에서는 단맛. 이거는 당의존성이라고 해요. 이미 고구마나 과일이나 이렇게 단맛을 먹어보면 사람도 그렇죠. 단맛 좋아하는 사람이 더 단맛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단맛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단맛이 맛있다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개도 그래요. 그래서 레트리바라든지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단맛을 대부분 좋아해요. 당의존성도 높고. 그래서 얘들한테 당이 있는 과일이나 이런 거 먹으면 살 많이 쪄요. 자, 그렇듯이 우리 사람들보다는 얘들이 가지는 미래의 맛의 능력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후각적으로 먹을 거야. 이만한 고기 주잖아요. 이거 먹는 거나 요만한 고기 주거나 한 번 먹는 거나 똑같아요. 오히려 큰 고기 주면 에이씨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와 이러겠지. 그러면서 콱 삼키다 보면 탈이 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식을 줄 때 칭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좀 전에 어떻게 하면 나 눈을 마주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나를 지켜봐 주는 것부터 어떤 예술 교육의 시작이라고. 그럴 때 간식을 줄 때 어떻게 주면 더 좋아할까? 이만한 간식을 한 번 줘서 배부르잖아. 두 번째 도움 별로 안 돼. 최소한 간식을 적게 나뉘어서 주면 돼. 어차피 후각적인 효과는 똑같아. 그래서 조금 주고 또 기다리는 거야. 먹었어. 즐거워. 그러고 나서 또 그런 상황이 돼서 또 받아 먹는 즐거움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입맛이 사람보다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후각적인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냄새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식탐이 많은 애 있어. 뭐든지 먹을래. 그러면 얘네들 어쩔 수 없이 가체중이 되잖아요. 사람이 입에만 들어가면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이야. 아이고 한 10분을 버겠더니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10분 있다 줬어요. 개의 입장에서는 어떤 훈련이죠? 아니죠. 오히려 집착 훈련이죠. 1분 동안 지저가 안 주니까 10분 동안 지졌더니만 주더라. 다음번에는 10분 내에 아니라 30분을 기다렸더니 30분 동안 지어졌더니만 주더라. 그래서 이 개한테 30분 동안 짖는 훈련을 우리 가족이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닌 상황에서는 안 주면 돼요. 주는 경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네. 그러면 원장님 얘가 이거 먹고 싶은 걸 짖고 있는데 벌써 경험은 되었고 뭐 안 짖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서는 요즘 방법이 노즈워크, 후각을 이용한 놀이운동이죠. 네가 먹고 싶은 걸 내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간식 하나를 몰래 손수건이나 타월 같은 데다 살짝 덮어서 다른 곳에 놔둬. 걔가 안 보는 동안에. 그러면 얘가 후각을 뛰어나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저기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가서 열심히 수건 밑에 있는 간식을 찾아 먹으려고 움직이겠죠. 그게 하나의 놀이운동 과정이고 주인이 얘한테 끌려다니지 않는 훈련 방법이 되겠죠. 주인이 간식을 줄 때는 언제?
가능하면 분명한 예절 교육이라든지 하나의 약속된 행동을 해줄 때 주는 행동으로 규정을 지으면 밖에 나가서 그때 고치려 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부터 그러한 가정의 반복되면서 이제 예절이 고쳐지는 거.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하시다가 저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에 캔만 마시는 분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참석했거든요. 저는 길고양이들을 보면 쟤네들은 뭐 먹고 사나 그냥 뭐 그래 무관심하게 지나쳤는데 최근 한 2달 전부터 캔만 마시는 분 한 서너 분을 알게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죠. 제일 문제가 이렇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중성화 수술이 가장 시급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캔맘 하시는 분들이 뭐 넉넉하신 분들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뭐 휴지 죽고 폐지 죽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한 분은 자기가 집에서 32마리를 키우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였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맡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중성화 수술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한번 신청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4월달 초에 신청을 했는데 6월달 돼야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2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싶었고 그 사이에 고양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지금 봄 되면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태어나는 상황이고 이 캣맘들이 돌아가면서 십시일반 정말 이렇게 밥을 대시는데 밥을 나눠주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서 하소연하셔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제가 뭐 알리고 싶기도 하고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나와봤습니다. 고양이 개체수의 증가는 정말 우리 나라에서 지금 가장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했나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보신문화라는 가정이 있었고 고양이든 개든 잡아가서 그것을 식용으로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들 배려하는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집 근처에 있는 고양이들 밥을 주는 마음처럼 그러더니만 얘들이 이제 고물고물 따라다닌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적인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누구나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개체수에 조정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구시 전체 고양이가 100마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시민들을 서로 가면서 돌봐주겠죠. 하지만 그 숫자가 대구 시민이 감당하기 힘든 숫자로 계속 늘어난다. 예를 들어가지고 2마리의 암소 고양이가 한 2, 3년이 지나면 수십 마리가 돼요. 그러고 나면 그 수십 마리의 개체가 한두 해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번식률이죠. 대신에 그나마 그것이 조정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개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하는 고양이 이상으로 더 많은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1.5년, 2년이 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디죠? 네, 동구. 그나마 대구시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고양이 TNR 관련해가지고 대구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TNR 사업을 예산을 지원할 때 대구시에 충당 금액이 있고 또 대구시는 구청에 또 충당금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예산들이 좀 규모가 크면 사실 수술할 기회가 많아져요. 근데 그 예산들이 사실 대구시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는 또 많은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게 필요해.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좀 더 배려해야 돼. 그러면 저런 문제들이 조금은 완화되겠죠. 그런데 각 구청마다 보면 1년에 대구시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TNR 하는 예산 규모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 담당자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마 올해 예산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왜? 이미 예산 배정상 한 마리의 TNR 하는데 수술비, 포획비, 보호비 이런 것도 딱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는 그 포획비나 수술비도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적고 예산도 적으니까 고양이는 TNR이라는 것들은 그 공간에 있는 고양이를 데려와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회복한 다음에 다시 그 공간에 데려다 주는 건데 예산과 숫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항상 어찌 보면 약간 좀 적당히 생색내기에 정책이 되어버린 거죠. 서울은 그나마 뭐 시장이 동물 관련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해요. 그래서 서울시는 제가 서울시 동물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보면 동물 보호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세계적인 도시인데 세계적인 도시에 합당한 동물 복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TNR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의료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는 정책도 펼치고 있어요. 그래야 되면 사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도 부담도 줄고 또 유기동물들을 입양해 갈수록 개체수 정식은 적어지겠죠. TNR도 이제는 서울이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예산이 돌아가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구는 TNR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사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통계조차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정부에서 대도시에서 일한 정책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만 하지 그 예산을 실무진에서 좀 늘리려 하더라도 어찌 보면 뭐 의원님들이 중에서 동물 관련 예산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또 삭감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젊은 세대 간에는 공감이 되는데 오히려 행정이라든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어찌 보면 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한테 예산이 뭐 중요하겠나 이런 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저희 대구시 수의사에도 이제 개별적으로 시의 지원 없이도 그런 행사들을 조금씩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서가 먼저 접수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TNR 사업은 이런 효과가 또 있어요. 서울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면 고양이가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된 공간에서 TNR 수술을 하면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개체수는 다른 고양이들의 간섭이 덜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고양이가 그 영역을 지키면서 개체수를 오히려 조정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동네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TNR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TNR 고양이는 아까 전에 고유의 습성이 순해져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다른 중성화 수술하지 않는 개체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고양이가 오히려 치이는 결과가 나타나서 심지어는 고양이가 수술 후에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죠. 이런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도기적인 단계인데 오히려 대도시에서 자원봉사나 수의사들이 하더라도 어떤 대학 공간 또는 서울 같으면 덩천동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딱 고속도로나 큰 도로가 딱 산처럼 이렇게 둘러싸진 공간 이러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하여간 현재로서 최대한 빨리 더 많이 대구시에 그런 필요성들을 계속 제시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는 수의사분들이 한 몇 분 계시나요? 기억하고. 아마 동물병원 수를 한 200여 군데 될 겁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되었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하죠.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위원회 사무위원으로 지금 참여하시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예.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동물보호위원회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앞으로 2탄, 3탄 계속 있으니까 더 크게 할 테니까 예, 또 그때 또 나머지는 물어봐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